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화사전 진행의 정소희입니다. 오늘은 유상화, 최민경, 김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2025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의 끝이 다가오면서 올 한 해의 투자 성적표 매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AI 훈풍을 타고 기분 좋게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신호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상화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12월 19일 마감한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19일 미증시는 선물 옵션 만기 효과와 AI발 긍정적인 관련 뉴스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수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0.38%, S&P 500 지수는 0.88% 올랐고요. 나스닥은 1.31%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미증시는 장 초반 S&P 500 옵션 시장의 핵심 레벨인 6,80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강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는 물량 소화를 거치면서 등락을 이어가는데요. 다만 장 마감까지 지수 상승 흐름은 이어갔습니다. 특히 AI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라클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챗GPT 모바일 앱이 출시 31개월 만에 누적 소비자 지출 3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AI 산업의 실질적인 수익화 가능성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최근에 제기됐던 AI 기업 가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기술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는 조금 엇갈리는 흐름이었는데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소폭 개선됐지만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국채금리가 상승했지만 이미 예상된 이벤트였던 만큼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크리스마스 연휴로 거래일이 하루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3분기 성장률 확정치와 내구재 수주 실적, 소비자 신뢰지수 등이 발표가 됩니다. 24일 수요일에는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가 되고요. 미증시는 조기 폐장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시에서 4시쯤 조기 폐장할 예정이니 이 부분도 투자 판단에서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초록불을 많이 켜고 있는데요. 간만 미증시는 반도체 업종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향 H200 판매 허용 논의와 인텔 투자 관련 소식, 여기에 선물 옵션 만기일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이후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바탕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AMD와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강세였는데요. 챗GPT의 빠른 매출 성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코어비비를 비롯한 데이터 센터, 전력, 연산 관련 중소형 종목들까지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이러한 좋은 흐름들이 있었던 반면에 테슬라는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옵션 만기일 영원과 4분기 판매량 우려로 하락한 반면 리비아는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급등했고 GM과 포드도 공급망 개선에 상승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는 만기일 수급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애플은 장 막판에 상승을 하면서 0.54%로 마감을 했고요. 메타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등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이었습니다. 이 밖에는 오라클과 특토 관련 계약 소식으로 급등하면서 6% 넘게 올랐고요. 원자력과 우주개발 관련주는 정책 협력 기대에 강세를 보인 반면 소비재와 주택 관련주는 실적 및 수요 둔화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이슈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미국 투자은행들이 미 연준의 2026년 금리 인하 전망을 2회 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시면 미국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026년도에 기준금리를 대체로 2회 안팎으로 인하한 후 당분간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도 미국 경제는 올해와 유사한 대체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투자은행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현지 시간 20일 2026년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미 정책 금리에 대한 주요 투자은행의 전망 및 특징에 관해서 이처럼 설명했습니다. 하는 집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개 투자은행 중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바클레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노무라 등 6개가 내년 중 연준이 금리 인하를 2차례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은행들의 예측도 있었는데요. JP모건과 데우체방크 등 두 곳은 각각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고 시티와 TD뱅크는 내년 중 총 75bp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투자은행들의 연준 금리 인하 전망 영역대가 상당히 넓게 분포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들어 금리 전망이 상당히 수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은 이달 공개한 경제 전망에서 내년 중 25bp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중일 갈등이 격화하면서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 간에도 감정이 계속해서 격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시작된 중일 갈등이 한 달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국민 감정도 함께 격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최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한 중국인이 대만인 승객에게 폭언을 버무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중국인은 대만인 승객이 출동한 경찰에게 일본어로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사람 말로 하라면서 비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중국인 애견미 형사가 반일 감정을 나타내면서 일본 혈통의 시바견을 괴롭히는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갈등의 씨앗이 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의 종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하면서 발언 철회에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로벌 이슈도 일본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엔화 약세 흐름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와 NHK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19일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N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7엔대 후반까지 올랐습니다. 이로써 엔화 가치는 전일보다 달러당 2엔 정도 상승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 이날 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184엔대 후반까지 올라 엔화 가치는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역대 최저를 경신했습니다. NHK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는 견해가 시장에서 퍼지면서 엔 매도, 달러 매수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니케이는 향후 엔화 흐름에 대해선 전문가들 견해가 엇갈린다고 판단했습니다. 미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 스톤엑스 그룹의 분석가는 우에다 가주어 일본은행 총재가 앞으로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면 엔저는 더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UBS 글로벌의 관계자는 밀간 금리차 축소로 앞으로 1년간 엔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18일에서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종정 0.5%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지난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이슈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글 소식인데요. 구글이 자사 검색 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해 재판매한 데이터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을 둘러싼 데이터 주도권 경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학습과 서비스 확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구글이 경쟁사 견제와 콘텐츠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글은 지난 19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둔 데이터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 AP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롤링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로 검색 에짓 운영과 데이터 분석, AI 모델 학습 등에 폭넓게 활용이 됩니다. 다만 구글은 서프 API가 웹사이트별 접근 허용 지침을 무시하고 보식별 정보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대규모 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안 장치를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접근이 제한된 콘텐츠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해 문제를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에 4년 동안 175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 나섭니다.
오는 2026년부터 시작하는 이 계획은 MS가 인도 내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75억 달러는 MS의 아시아 투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MS가 올해 초 인도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점을 고려하면 MS의 인도 총 투자 계획은 200달러가 넘습니다. MS는 이번 투자는 올해 초 발표한 30억 달러의 투자에 더해지는 것이며 우리는 이 30억 달러를 2026년 말까지 모두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투자는 인도 전역의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확장, 기술 교역, 운영 전반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방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루네, 구르부람, 노아다 등 여러 도시에 있는 2만 2천 명의 이상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S는 같은 날 캐나다에도 앞으로 2년 동안 7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투자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클라우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지난주 국내 증시의 흐름도 살펴봐야 되겠죠? 김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지난주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한마디로 원화 방어, 즉 환율의 안정이 시장의 맨 앞줄로 나온 한 주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후반에서 버티는 가운데 당국은 외환 수급을 개선하는 완충 장치를 가동했는데요. 주식시장은 고점의 부담 속에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4,090선에서 출발해서 4,020선에 마감했습니다. 이 기간 등락을 보면 주초 하락과 중반 변동성, 주후반 소폭 회복 흐름이 존재했는데요. 15일 월요일에는 AI 관련 우려가 부각되면서 지수가 크게 밀렸고 이후 시장 심리가 회복되는 구간도 있었지만 4천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이어졌습니다. 12월 한 주 흐름으로 보면 4천선을 중심으로 상하 변동성이 커진 주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915선까지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이 11조 원을 상회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별 특징과 업종별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지난주에는 특정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대형주 전반의 움직임이 지수 흐름에 영향을 줬는데요. 반도체 업종과 기술주 중심의 변동이 컸고 특히 글로벌 기술주 동향과 연계된 움직임이 다수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이 장 초반 조정 압력을 받았지만 일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관련 대형주는 주 후반 들어 유입된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는 주도 섹터의 확실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업종 간 순환매 성격이 강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업종이 초반 조정에 영향을 받았고 그 외 산업재, 소비재 등 상대적으로 실적 기반이 뚜렷한 업종으로 일부 수급이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후반 시장이 4천선을 중심으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은 업종 간 균형적인 매수세가 일부 유입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지난주 수급 흐름과 글로벌 요인 알아보시죠. 지난주 투자자별 수급 동향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높은 편이었고 기관의 대응은 일부 혼재됐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의 조정은 외국인 매도세가 심화된 날과 겹친 것으로 보이고 금요일의 소폭 회복은 기관의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면서 균형을 맞춘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전반적으로 분할 매수 그리고 매도의 혼합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요인 그리고 시장의 배경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둔 관망세와 기술주 중심의 투자 심리 변화가 코스피에 영향을 줬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방이 변동성 장세를 보였고 특히 기술주 약세가 국내 증시에 전이됐는데요. 12월이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환율의 안정 노력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이 커진 한 주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통화 수업 연장 소식이 환율 안정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투자 심리 안정에 일부 기여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도 함께 알아보시죠. 내일은 23일 월요일에는 미국의 개인 소득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기업과 소비의 큰돈 쓰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기 체감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24일 수요일에는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계 체감 경기 그리고 소비 심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수의 온도를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날 미국 증시가 조기 종료할 예정인데요. 연말 유동성이 얇아져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융시장은 고환율 속 변동성 관리가 우선순위로 떠올랐고 주식시장은 고점에서 한번 숨을 고른 한 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환율 구간이 이어지자 정부 그리고 한은이 외환 수급의 개선 조치를 통해서 쏠림 완화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아시아 금리 그리고 환율의 신호가 흔들렸고 미국 쪽은 인플레이션 해석과 금리의 기대가 엇갈리면서 장기 금리가 주간 기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위험자산 신호가 꺾였다기보다는 환율 그리고 금리 변동성이 커질 때 나타나는 속도 조절이 나온 한 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전망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는 쉬어갔지만 코스닥으로 개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되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는 모이슈 시간인데요. 민경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모이슈 시간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지만 쉽게 의식하지는 않는 존재, 바로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SNS를 켜자마자 관심 있을 만한 게시물이 뜨곤 하죠.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읽고 넘길지 결정하는 데 알고리즘은 이미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선택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알고리즘은 원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산 절차나 규칙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알고리즘은 플랫폼이 이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클릭한 영상, 머문 시간, 좋아요를 누른 기록까지 분석해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분석하죠. 덕분에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분명 우리 삶을 효율적으로 만든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에는 한 가지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만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필터 버블입니다. 비슷한 생각, 비슷한 취향의 컨텐츠만 반복해서 노출되면서 다른 시각이나 새로운 정보는 점점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점점 한쪽으로 정리된 정보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와닿게 일상 속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클릭하면 이후 추천 영상은 비슷한 주제와 비슷한 톤으로 채워집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이슈에 공감하거나 댓글을 남기면 비슷한 의견의 게시물이 더 자주 노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이 미리 정해둔 선택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정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영향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 정보 환경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이나 강한 주장일수록 더 많은 반응을 얻고 알고리즘은 이런 콘텐츠를 더 널리 퍼뜨립니다. 반면 차분한 설명이나 검증된 정보는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워집니다. 정보의 양은 넘쳐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오히려 더 헷갈리는 시대가 온 셈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을 조금씩 대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정보가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선택된 것인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라면 최종 목적지를 정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알고리즘이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모이슈였습니다. 네, 알고리즘은 내비게이션일 뿐 목적지는 내가 정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가끔은 알고리즘이 추천하지 않는 낯선 이야기, 반대편의 목소리들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유상화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생성형 AI 관련된 소식인데요. 다들 생성형 AI를 사용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제는 없이는 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제는 AI 이용자 절반이 전문직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담은 기사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절반가량은 AI 서비스가 법률이나 세무 등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은 지난 1일에서 7일 전문직 관련 AI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681명을 대상으로 AI 전문직 플랫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챗GPT와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또 다른 응답자의 절반은 3.3 로톡, 다터나우 등 AI 전문직 플랫폼을 사용해 왔습니다. AI 서비스를 이용해본 응답자 중 61%가 AI 전문직 플랫폼을 사용해본 셈인데요. 향후 5년 이내 AI가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7%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세무나 회계와 같이 정확도나 속도가 중요한 업무는 AI 데이터 처리 능력이 전문가를 능가한다는 대답이 우세했지만 의료나 심리상담처럼 정서적인 교류와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AI가 전문가를 보조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양장 컴퓨팅 상용 기술 특허가 원천 기술보다 3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10년간 양장 컴퓨팅 기술 개발이 기초 원천 기술 중심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상용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양장 컴퓨팅 특허 출원 연평균 증가율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10년간 주요국에 출원된 양장 컴퓨팅 특허 출원이 99,16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양자 컴퓨팅 특허 출원에서 상용화 기술은 2015년 7건에서 2023년 1,001건으로 급증하면서 연평균 86.1% 성장한 반면 기초 원천 기술은 2014년 76건에서 2023년 643건으로 연평균 26.8%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 더 이상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하드웨어 구현, 소프트웨어 제어, 서비스화 등 산업 전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전체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원 비중은 아직은 낮지만 중국과 이스라엘에 이어서 연평균 증가율 3위를 기록했으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용 기술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산업화 초기 확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AI는 전문직들을 넘보고 양자 컴퓨팅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는 민경 아나운서가 전해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SK텔레콤 해킹 관련 사고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핵심 서버가 외부 공격을 받으며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를 키운 사건으로 당시 이용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크게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상 신청자들에게 통신요금 할인 5만 원과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해 총 10만 원 상당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SK텔레콤이 이번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 조정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피해자는 약 2,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최대 2조 3천억 원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조정 결정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수락 여부에 따라 향후 보상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소비자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한편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상승해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 3%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상승폭이 커지며 10월과 11월에는 월세 상승률이 각각 0.6%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약 147만 원, 중위 월세는 122만 원으로 집계돼 월세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전세자금 마련 부담으로 임차 수요가 월세로 몰리고 있다며 전세 물량 부족과 주거비 상승 압박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우리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이라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오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12월 22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4,100선을 회복했는데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버블 우려 완화와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심리 개선 등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오늘 2.12% 상승하면서 4,105선에 장 마감했는데요. 기관이 오늘 외국인이 1조 1,000억 원, 기관이 1,600억 원치를 쓸어 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차익 실현성 매물을 쏟아내면서 2조 6천억 원치를 팔았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1.52% 오르면서 929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오늘 외국인이 300억 넘게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85억 원, 653억 원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4% 가까이 오르면서 11만 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6% 넘게 상승한 58만 원의 종가 기록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도 2.77% 오르면서 38만 9,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 자동차 관련주들은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알테오젠 2% 가까이 상승하면 하락하면서 43만 9,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52% 오른 15만 8,9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도 1% 넘게 상승하면서 9만 8천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ABL바이오는 2.63% 하락한 18만 5,4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오늘 빨간불 켜냈는데요. 5% 가까이 오르면서 47만 2,500원의 종가 기록해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시황 함께 봤습니다. 코스피가 4,100선을 회복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한 주가 출발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1조억 원 넘게 들어오면서 2%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오늘 장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상화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먼저 준비한 종목은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가 새로운 계약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계양전기는 오늘 30%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가가 오늘뿐만 아니고 17일, 18일, 3일 연속으로 터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승의 배경으로는 지난 17일 현대 트랜시스로와 로보틱스 모듈 상품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계양전기는 전동 공급 회사로 로봇 부품을 만들 역량이 있다는 인식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계양전기는 1977년 설립이 됐는데요. 전동 공구를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체로 1987년에는 자동차용 모터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차트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일에 트랜시스와의 공급 계약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로는 3,290원에 출발을 해서 30% 상한가 터치한 후 3,44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7일의 마감가는 1,570원이었던 거에 비하면은 3일 동안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승이 지속되는 만큼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양전기 거의 계단식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많이 소개해드렸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한가라니 그야말로 파죽지세인데요. 현대 트랜시스와 로봇이라는 재료가 만나니까 시장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과연 이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저는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K어묵의 상징, 삼진식품 준비해봤습니다. 이 앞서 기관 수요 예측에서 1,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부산 복례시장에서 시작해서 70년의 업력을 자랑하고 있는 삼진식품은 어묵 베이커리를 도입하면서 어묵을 프리미엄 K푸드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 또한 지난해 매출이 964억 원, 영업이익률이 5%대로 올라서면서 탄탄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회사는 원재료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밸류체인 내재화를 경쟁력으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코스트코 같은 글로벌 유통망 진입과 상온어묵, 푸드테크 신기술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오늘 상장과 동시에 공모가 대비 3배 이상 급등하면서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는데요. 삼진식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은 민경 아나운서가 준비한 종목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주는 노타입니다. 노타는 오늘 장에서 AI 경량화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강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노타는 인공지능 모델의 크기와 연상량을 줄여 스마트폰이나 차량, CCTV 등 기기 안에서 바로 AI를 구동할 수 있게 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삼성전자와 퀄컴, ARM 등 글로벌 반도체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력 이력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AI 경량화 관련 대표 종목으로 노타를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AI 모델이 점점 커지면서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줄여주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가 흐름도 눈에 띕니다. 노타는 공모가 9,100원에서 출발한 이후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며 최근에는 4만 원 선에 근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노타는 4만 5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 4만 1,000원까지 오르며 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에는 3,900원까지 저점을 낮췄지만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3,900-600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약 66만 7천 주, 거래대금은 약 267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장 초반 급등 이후 손고르기 국면, 다만 4만 원 부근에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장 이후 단기간 주가가 빠르게 오른 만큼 추가 상승 여부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동반되는지, 그리고 AI 경량화 관련 추가 사업 성과나 수주 뉴스가 나오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인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노타 함께 만나봤습니다. 상장 이후에 그야말로 거침없는 질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AI가 모든 기기로 들어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확실하게 수혜주로 낙점된 모습입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유상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오늘 강한 매수세와 더불어서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이 22일 마이크로 디지털이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국내 다수의 바이오 기업에 투디백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전거래일의 마이크로 디지털 종가는 9,080원이었습니다. 이건재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로 디지털은 국내 의약품 생산액 1위인 셀트리온의 자가만역 치료제인 램시마주 양산 라인에 투디백 납품을 확정지었다면서 투디백 공급은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투디백은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보관, 유통 등 대부분의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바이오 산업 내에서 혈관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서 가격과 품질, 납기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산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투디백 시장이 연평균 21% 성장해 2028년 약 6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협동회의에서 연구개발 비용을 1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과 정부의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정책도 마이크로 디지털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차트로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가는 9,980원에서 출발해서 11.89% 상승하면서 1,16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종가가 10,000원대를 돌파한 것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의 주가 흐름은 전거래일에는 약간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만큼 마이크로 디지털에 대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 디지털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외국산이 독점을 하던 투디백의 시장을 허물고 국산화의 문을 열었다라는 점에서 마이크로 디지털의 이번 성과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정책 수혜 주죠. MI큐브 솔루션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정부가 내년부터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즉 AX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스마트 팩토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MI큐브 솔루션으로 투심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MI큐브 솔루션은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미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주요 산업 현장에서 실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정부가 제조와 AI 융합의 핵심 과제로 꼽은 만큼 내년 예산 확대와 함께 검증된 레퍼런스를 가진 MI큐브 솔루션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업사전 시간이죠. 오늘은 민경 아나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국내 의료미용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바로 클래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클래시스는 비수술 리프팅 의료기기를 앞세워 해외 매출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며 글로벌 의료미용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회복기간이 짧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른 시술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의료기기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요. K-뷰티를 넘어 K-의료미용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평가받는 클래시스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시스는 2007년에 설립된 국내 의료미용 기기 전문 기업으로 본사는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병원, 의원에서 사용하는 비수술 기반 의료미용 장비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 리프팅과 탄력 개선을 중심으로 한 고강도 집속 초음파, HIFU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미용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은 의료 현장의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클래시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의료미용 장비 판매를 중심으로 한 B2B 구조입니다. 병원과 클리닉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소모품과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인데요. 장비 판매 이후에도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추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수술, 비침습 시술 수요가 늘어나면서 회복 부담이 적은 의료미용 장비가 안정적인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위치와 경쟁력입니다. 클래시스는 국내 의료미용 기기 기업 가운데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꼽힙니다. 글로벌 의료미용 시장에서는 기술 신뢰도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중견 의료기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HIFU 리프팅 장비 분야에서는 다수의 임상 데이터와 의료진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 성과가 아닌 장기간 축적된 현장 경험에서 나온 경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전략과 확장 방향입니다. 클래시스는 최근 해외 시장 확대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글로벌 유통망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는데요. 또한 리프팅 장비를 넘어 피부 탄력 관리와 바디 라인 관리 등 적용 분야를 확장하며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의료미용을 하나의 헬스케어 산업으로 확장해보겠다는 중장기 전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미용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클래시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시술 의료미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클래시스는 기술력과 글로벌 확장을 바탕으로 의료미용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K-헬스케어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클래시스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안전하고 쉽게 예뻐지고 싶은 소비자의 니즈와 이를 이뤄줄 수 있는 기술이 만났을 때 산업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클래시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 리포트 시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알기 쉽게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화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AI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AI는 시장에 뜨거운 이슈가 된 지가 오랜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AI 투자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리포트에서는 확실하게 그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AI 투자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 구간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AI 산업은 이제 아이디어 경쟁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즉 수익화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모델 개발보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전력, 연결 구조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흐름이 한번 바뀌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AI는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대규모 제조, 설비 투자 산업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AI 투자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투자 AI는 모델 개발과 알고리즘 경쟁, 그리고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AI 투자에서 인프라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한데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몸집이 점점 늘어날수록 연산량이 폭증하고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이동이 급격히 증가할 텐데요. 이전에는 빠른 연산에만 집중하는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커질수록 보이지 않던 하드웨어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 보다도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안정성과 수익성에 더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요즘에 AI나 반도체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전력기기 인프라들도 함께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흐름 보셨을 겁니다. 이 이유가 여기 AI 인프라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I 산업과 관련해서 병목 현상도 같이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첫 번째 병목 현상은 바로 전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AI 초창기의 병목은 GPU, 즉 연산 능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흐름이 달라졌는데요. 리포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AI 데이터 센터 병목은 연산이 아니라 연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GPU는 빨라졌는데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송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GPU가 좋아도 연결이 느리고 전력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AI 성능은 제한을 받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목 현상, 한계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핵심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CPU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데 있어서 전력이 아니라 빛으로 이동시킨다는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에는 전기신으로 칩과 칩을 연결했다면 전력 소모와 발열이 심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CPU는 광신호, 빛으로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데요. 그러면서 전력은 줄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는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수치로 설명드리면 전력 소모는 약 70%를 감소할 수 있고요. 전송 속도는 3배 이상 개선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AI 몸집이 커질수록 전기 연결 방식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CPU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기술로 이동 중이라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AI는 챗봇을 넘어서서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챗봇이 아닌 현실 세계로 나왔을 때 이 AI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센서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AI가 현실에서 움직이려면 인식하고 구분하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라이다나 카메라, 레이더 같은 센서 기술이 필수 인프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려면 위치를 알아야 하고 자율주행은 거리와 장애물을 인식해야 하는 이런 센서 기술이 필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투자의 다음 확산 경로는 연결 이후 센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자면 리포트는 국내 기업들을 테마가 아니라 역할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CPO는 TFE를 제시하고 있고 AI 반도체는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이 된 센서 관련 종목으로는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AI가 커질수록 반드시 필요한 중간 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장 실적보다는 탄탄한 고객사가 얼마나 있는지, 기술 채택 가능성이 높은지, 산업 내 위치 등이 더 중요한 구간이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 리포트 함께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장을 한 줄로 되새겨보는 한 줄평 시간입니다. 먼저 유상 아나운서, 어떻게 오늘 장을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 장의 시작이었는데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산타랠리를 지금 기대할 수도 있다는 국면이 늘어나는 만큼 keep going이라는 말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keep going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경 아나운서는 어떻게 요약해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장을 지수 레벨을 끌어올린 강한 반등장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유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반등하는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니 산타가 왔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숨가쁘게 달려와 봤는데요. 상승한 만큼 내일도 이런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하루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